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대중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상대하다 보게 되면 제 전공이 인지과학이다 보니까는 어떤 감정에 대한 게 관심이 많이 생겨요. 이 인지과학자가 이제 바라보는 대중의 AI에 대한 감정. 저는 두 가지를 다 읽고 있는데 한쪽은 약간 기대감, 어떤 흥분감.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감정도 있고요. 다른 한쪽은 뭔가 두려움이나 불안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밀려나지 않을까? 자, 저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감정의 덩어리 중에 두 번째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과연 나는 AI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이냐? 도대체 AI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이냐? AI 시대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역할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이나 음악을 창작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뭐 예술가인가 싶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SF 소설을 써요. 실제 발표해가지고 약간 방송국에서 가져간 것도 있고 올해도 또 하나의 소설을 발표한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방송 예능 프로그램, 넷플릭스 그쪽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도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또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또 S사, H사 그런 기업체 임원들을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국내 기업들을 만나갖고 자문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아붓는 것들은 40대 이상 직장인들을 수업해주는 것을 또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직업이 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저예요. 제가 한 활동인데 사실 제가 가끔씩 받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네, 저는 그분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 사대보험 받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경희대학교가 제가 이제 정식 직장이니까 경희대학교 정교수, 교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만 봐도 예를 들어 경영대나 공대 교수인데 저처럼 뭐 그림을 만든다, 음악을 창작한다, SF 소설을 쓴다 거의 안 보여요. 자, 그럼 이런 게 제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니까 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앞으로도 안 나타날 거 아니야. 저는 그 부분을 오늘 AI를 접목해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일상의 소리가 살아가는 것을 4개의 덩어리 쪼개갖고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 하루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일까요? 자, 지금 영상 같이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나면 예를 들어 보고서 쓰는 거 많이 하지. 나는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니까는 어떤 거 사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뭐 고객한테 뭐 보내는 데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제 주업이다 보니까는 연구를 많이 하겠죠. 제가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을 뭐 논문이나 해외 자료를 검색하는데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AI가 좋아지면서 이 시간을 좀 많이 짧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논문을 한 3개, 4개 찾아보고서 이렇게 읽어봐야 돼. 다는 아니더라도 쓱 읽어보는 거.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작업을 해요. 논문을 더 보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 3분의 1, 4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단어만 밑에 적어 놓을 건데 이런 도구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써보셔도 괜찮아요. 나는 만약에 뭐 동네에서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해외 자료들 찾아보려고 했더니 영어도 어렵고 검색도 안 돼. 자, 이런 도구들, 뭐 사이스페이스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훨씬 짧은 시간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4개의 덩어리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덩어리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뺏어낸 것 같은 복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리커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딱 붙여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amplify, 뭔가 증폭시킨다, 폭발시킨다는 접근에 저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하루 중에 뭔가 집중해서 내 역량, 머리를 쏟아붓는 작업은 무엇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영업인데 식당을 하신다. 물론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요리하는데 힘을 많이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로운 만약에 메뉴를 개발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요리하시면서도 나 어떤 메뉴 만들면 좋을까? 요즘에 이게 잘 안 팔리는데 이 고민하시는데 시간을 또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머리를 하루에 많이 집중해서 쓰는 역할이 이겁니다. 글 쓰는 작업. 특히 제가 신문 칼럼을 고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게 되면 한 달이 정말 빨리 돌아옵니다. 벌써 또 보내야 되고 벌써 또 보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도구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게 저희 꿈이잖아요. 아까처럼 식당 하시는 만약에 대표님이 계시면 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만들어가지고 매출 높이는 게 또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이 목표가 좀 더 잘 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건 클로드라고 하는, 클로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얘와 대화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제 한 2달 전쯤에 한겨레 신문에 냈던 기사의 최종본 전 버전이에요. 이렇게 보내요. 실제 요즘에 신문도 좀 쇼츠 시대인지 기사가 좀 짧게 내요. 한겨레 칼럼은 1660자 정도가 스탠다드입니다. 글 막 써요. 제가 이게 한 3년 정도 작업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번 원고 준비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원고를 준비해요. 자, 그러면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걱정되는 거냐 하면 내가 혼자 쓴 글이고 신문사에 보내서 신문을 나와요. 혹시 내용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진실과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또 누군가한테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시켜봅니다. 이거 신문사에 보낼 원고인데 이거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악플을 한번 10개 만들어 보라고. 그럼 실제 얘가 악플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다시 봐도 기분이 몹시 안 좋아요. 뭐 이런 거. 대기업들이 이 칼럼을 보면 박장대소 할 거라고. 도대체 뭐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실제 받았던 악플하고 되게 비슷해요. 위에 것도 그래요. 뭐 탐험도 좋고 도전도 좋지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먹고 살 걱정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사치다. 현실을 직시하라. 근데 얘도 약간 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투로 써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중학교 2학년 약간 까칠하잖아요. 좀 짧지만 말하는 게. 그런 톤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악플을 받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이 중에 몇 개는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내 글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글을 손봅니다. 앞서 제가 3시간 정도 걸려서 쓴 글이죠. 근데 이렇게 AI한테 물어보고 한 번 더 글을 고치면 한 30분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략하고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2시간 찾던 막 논문 뒤지는 작업을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얘는 3시간이면 써서 싹 보낼 수 있었던 원고인데 3시간 30분. 시간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시간 줄여들었잖아요. 이 시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글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 더 조금씩. 그래서 증폭한다. 잘할 수 있다. 앰플리파이라고 제가 단어를 붙여본 겁니다. 그럼 정말 더 복잡한 것도 가능할까? 제가 앞서 역할 설명할 때 제가 SF 소설 씁니다라고 했죠. 자, 제가 이제 올해 가을에 발표하는 작품이 기억 조각을 의뢰합니다. 모르겠어요. 출판사 편집장님이 제목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제목이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목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조각하는 회사. AI, 메타버스, 뇌과학, 복합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 등장하는 저 쓰면서 많이 힘들었던 소설이에요. 분량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소설 쓰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경영대학 교수다 보니까 제 옆방 또는 건너방에 소설가가 앉아 있느냐? 전혀 아니죠. 회계 전공하신 분, 마케팅 전공하신 분들이 제 동료예요. 그런 분들한테 소설의 초안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좀 한번 리뷰해달라. 리뷰가 안 돼요. 해주시긴 하는데 논문 심사해주는 것처럼 해줘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피드백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챗GPT, 클로드 업로드해요, 소설을. 대략 한 15만 자 분량입니다. 꽤 긴 글이에요.
딱 업로드 한 다음에 이거 전문적인 작가의 관점으로 한번 비판해달라. 영화평론가라면 뭐라고 비판하겠냐, 이 시놉시스. 이 소설 시놉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의 말을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재미난, 반전도 있는 좋은 이야기지만, 보통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막 뭐라고 하진 않아요. 뒷부분이 이제 본론이죠. 하지만, 아마도 SF 소설을 좀 써본 훈련은 적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갔더니 호흡이 너무 바빠지고 있다.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것도 반론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가 앞부분이 쫙 펼치고 뒤에까지 가슴속도로 나가면 지루해지지 않냐? 약간 또 수긍해줘요. 네 말도 맞아. 하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야.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보자. 또 이런 것도 줍니다. 소설에 여성 주인공도 몇 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말투가, 네가 쓴 대화는 여성이 쓰는 말투가 아니야. 제가 이것도 지적받았어요.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짐작이 되는 젊은 남녀입니다.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작가님, 그 이름은 199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름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움찔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자, 이렇게 AI가 저의 어떤 리뷰어,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독자가 되다 보니까는 소설을 좀 심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문체를 정리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파트는 굉장히 좀 뭔가 날카롭고 건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만약 이 파트를 네가 해밍웨이가 썼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겠니? 문장 바꿔주는데 아주 신박하게 잘 바꿔줍니다. 자, 그런 걸 참고해서 이렇게 군더더기가 좀 많이 있었구나. 고쳐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 이제 화면에 그림도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저랑 티키타카 소설을 도와줬던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내 소설 다 읽어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으니까 이거 표지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자. 표지를 네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두 가지 도구를 한꺼번에 쓴 거겠네요. 소설을 이해했던 그 클로드한테 미드저니라고 하는 그림 도구가 있는데 네가 미드저니한테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시켜봐봐. 좀 가만히 본 것만 있어요.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소설의 세계관을 뭔가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색깔 톤도 뭔가 이게 SF인데 약간 우울한 면도 있어.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톤. 그래서 저는 이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멍하진 않지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깊지만 공허해 보이는 눈빛. 그러면서 인간의 기억을 조각하는 거니까 뭔가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고 바뀌는 것 같은 모습.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직접 소설을 내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 봤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AI는 왜 내 작품을 이런 그림으로 해석을 했을까?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소설의 앞부분이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를 몇 개 고쳐보기도 했어요. 톤을 이렇게 바꿔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앰플리파이. 이런 작품의 시간은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역량, 어떤 성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try. 이건 단어가 그래도 가장 좀 쉽죠. 도전해 본다, 시도해 본다. 이건 이제 어떤 질문으로 바라보시면 될까? 이겁니다. 내가 시간을 좀 충분히 써갖고 뭔가 노력은 해보는데 그래도 이건 잘 안 돼요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 동서 같은 경우에는 요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형처럼 난 요리를 못 하겠던데? 저는 요리를 약간 하는 편이에요. 또 내 동생은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뭔가 타고난 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 모든 걸 다 잘하냐? 절대 안 그렇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시간 써봤는 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그림하고 음악이 좀 그런 영역입니다. 저는 수업을 좀 다양하고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도 만들어서 막 들려주거든요. 그건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사파 같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서파를 띄웠어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저질스럽게 질이 안 좋은 그림이 학생들이 막 이 이야기에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림이 너무 초등학생 그림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음악. 특히 학기 초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약간 서먹하니까 수업에서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무슨 방송의 로고송 같은 거 막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소프트웨어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애플에, 제가 애플 기기를 주로 쓰다 보니까는 아이폰에는 게러지 밴드라는 앱이 있고요. 그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에는 로직 프로? 이런 작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살 때는 한 6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샀어요, 제 사비로. 와, 근데 그거 사고서 한 2시간 만에 깨달았어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성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작곡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AI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그림 그리는 거 보여드렸죠. 책 표지. 그게 바로 미드전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당신은 뭔가 학자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면 쓸 수가 있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런 그리고 싶어요라고 말로 입력한 그림이 뚝딱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써봤던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이게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데 워드 프로세서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음식 주문하는 앱이나 워드 프로세서 처음에 쓸 때 그냥 갑자기 쓸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보거나 또 옆에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했던 거잖아요. 얘도 그 정도 노력만 있으면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음악 만들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유디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제가 만든 그림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만든 음악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들려드릴 음악은 제가 초반에 만들었던 노래예요. 제가 수업에서 우리 수업의 스타트 로고송입니다라고 들려드렸던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 함께 모여라. 김상균 교수님 수업이 시작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게. NBA 그 열쇠를 잡아봐. 재미와 의미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라면 NBA 열쇠는 누구에게나 있어. 자, 여기까지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학생들을 봤거든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노래 들려줬더니 이렇게 이럽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썩소라고 부르죠. 억지 웃음. 예. 지도 교수가 만든 거니까 듣고는 있는데 뭔가 교수님 노래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좀 더 솔직한 집단이 초등학생들인데, 자, 초등학생한테도 이제 AI 관련된 진로 강의하다가 그때 학생들이 보통 의심을 해요. 교수님 AI 시대 쓰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틀어줬었어요. 제가 만들었다. 하여튼 킥킥거리고 막 웃어요. 박장대소합니다. 또 왜 그렇게 재밌어 하니 했더니 교수님 저 이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너한테 처음 들려주는 노래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트럭에서 틀었던 노래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이게. 인정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 약간 선거에서 나오는 로고송 같죠. 그게 뭐냐 하면 아주 퀄리티가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노래, 또 듣고 싶은 노래는 솔직히 아니라는 그냥 애매한 수준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라이, 시도, 도전이잖아요. 저의 초반부 도전은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최근에 했던 도전은 과연 어디까지 결과물이 나왔을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죠. 새로운 여정 시작해 불켜 경험들을 펼쳐 NBA 도전의 길 위 우린 빛나고 형신의 법칙 교수님과 함께해 지식의 바다 여기서 항해 아무도 몰랐던 꿈을 채워. 아무도 몰랐던 꿈을 채워. 제가 이렇게 자꾸 드니까 우리 학생이 따라 하더라고. 이 부분이 약간 뭔가 들어온대요. 아까 그 노래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낮았죠. 예, 훨씬 낮았어요. 이것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그냥 제가 이제 모티브로 삼았던 그룹은 블랙핑크였습니다. 블랙핑크로 노래를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저작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뱉어버려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묘사하는 거죠. 한국인 K-팝인데 여성 4인조 좀 젊은 친구들이고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를 만들 거야. 근데 또 이러이런 가사는 꼭 들어가야 되고 노래는 이렇게 발라드면서 너무 또 처지지 않아야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예. 많이 는 거예요. 사실 전문적인 작곡가분들이 봤을 때는 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네 거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제 거다 아니다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 전에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시도도 아예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온 거잖아요. 저는 이게 멋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트라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타트, 시작이죠. 아까 얘기했던 시도랑은 좀 달라요. 시도는 어려운 거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잘 될 수도 있고 몇 번인데 넘어질 수도 있고 얘는 시작이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지? 이 질문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루가 24가 아니라 48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뭘 해볼 수 있을까?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대학교 학부 마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끝냈어요. 근데도 요즘에 보면 새로운 거 공부해보고 싶어요. 실제 제 주변에 교수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방송통신대학교에 학부과정 다시 다니시는 분들. 이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희귀하게 생각해요. 희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약간 이런 식의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도 그렇지만 너무 멋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힘든데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핑계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저는 뭐 거기 등록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나 테드나 수많은 무크 플랫폼에 올라오는 좋은 강연들을 막 듣고 싶은데 마음속에 핑계는 그거예요. 시간이 없잖아. 너 그렇다고 잠자는 시간 줄이면 안 돼.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야지. 그건 아니야. 안 봤어요. 계속 강연 정치를.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도구가 생겼어요. 뭐 지금 제 케이스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구글에서 나온 그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인터넷, 뭐 네이버도 들어가고 막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확장 툴이라고 해서 무료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영상을 요약해주는 확장 툴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인공지능,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인공지능 되게 들어보고 싶은 강의예요. 강진호 교수님의 강의. 그런데 강의를 틀어놓으면 보통 이런 강의가 비슷한 제목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이런 유튜버 콘텐츠는 흔히 썸네일로 낚시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떨 때는 20분 내에 들었는데 제목에 있던 얘기가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예. 또는 제가 지난번에 봤던 강의하고 사실 동일한 내용인데 제목만 다르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핑계가 느는 거죠. 나 시간이 없으니까 안 봐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에서 그런 확장 도구 설치해서 쓰게 되면 이게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뭐 빨리 듣기도 되고 막 밀어볼 수도 있겠지만 귀로 들어야 되니까 실제 하나하나보다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쭉쭉 스크롤을 하게 되면 글자를 뜨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말. 이 부분은 내가 중요한 부분이네. 그 부분에서 강의를 보이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조금만 있으면 옆에 요약본도 떠요. 30분짜리 강의인데 이 강의를 10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라고 바로 땅 뜹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인사이트만 이렇게 날름 먹고 넘어갈 수도 있겠고 저는 이거 좋은 강의니까 시간 꼭 내서 한번 들어봐야지 해서 전체 다시 들을 수도 있겠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못 듣는다. 그 핑계는 저 스스로는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처럼 트라이처럼 했는데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은 바로 되는 시작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영어 단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저는 그려봐요.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하고 실천할 때 2가지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모되는 겁니다. 시간, 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 같은 것들. 소모되는 게 위에 있고요. 밑에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은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무언가 할 때 나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라고 주장하는 게 역량이죠.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주로 어디에 집중해 살고 있느냐. 제가 그린 이런 다이어그램 중에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원래 오른쪽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못 보이는 게 뭐냐면 왼쪽이죠.
내가 나이가 40이건 50이건 60이건 간에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유 이제 와서 뭘 능력이 없는데 안 하거나 그리고 바쁜데 내가 뭘 해? 그건 못해. 시작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AI가 나온 뒤에도 제가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이 문제는 아직 좀 존재합니다. 뭐냐? 제가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을 놓고서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기업들은 AI를 무엇에 쓰고자 준비하고 있을까? 이 네 가지 중에. 그랬더니 그 절반 가까이는 이 중에 하나에 집중해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무언가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앞서 이제 관점을 개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리커버, 회수하는 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의 숫자, 인건비 이런 걸 줄이고 싶은 거예요. 100명의 상담사가 맡아서 도와주는 것들을 챗봇으로 바꾸면서 인간은 10명으로 줄여. 기업 입장에서 너무 멋진 전략이라고 해서 막 좋아합니다. 인건비 90% 줄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자꾸 되묻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직장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관계들도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AI 때문에 1년 만에 일자리가 사라지는구나. 나는 이렇게 무모한 사람인 것이냐, 무의미한,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이냐, 스스로를 좀 비하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도대체 왜 회수에 집중할까? 우리의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죠. 원가. 원가 절감해야 돼.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돼. 여기 집중합니다. 또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잠 덜 자라고 그러고 용돈 덜 쓰라고 그러고 생활비 줄여야 되고 우리는 무언가를 다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해왔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자라왔고 조직이 굴러가다 보니까는 새로운 도구라는 AI가 등장했는데도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더 압축시킬 수 있을까? 우리 조직을 쥐어짤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R만 바라보지 말고 영어 약자 S, T, A까지 같이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짜놨던 큰 그림입니다, 이게. S, T, A, R까지 다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스타, 별입니다. 저는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초반에 말씀드렸죠. 두렵다, 불안하다. 이걸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AI라는 도구는 인간을 별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계, 기술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다름은 다 인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AI가 우리를 대체하고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쪽으로 밀려하는 웅축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가치를 마치 별이 빅뱅에서 폭발하듯이 산출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놨다가 개인의 삶에서 또 조직에서 AI를 뭔가 쓸 일이 있거나 계획을 짤 때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AI를 쓸까? 혹시라도 제가 언급한 것 중에 R에만 집중하신다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S, T, A를 바탕으로도 내 삶, 나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우리 조직의 미래를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도 아마 AI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당장 내 개인적인 업이나 살아가는 거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는 좀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가볍고 약간 재미난 예를 제가 한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제 지인 중에 미용실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집이 멀어서 거기 가지는 못하는데 AI가 막 발전되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김 교수, 나 누구누군데 잘 지내지 하면서
근데 AI를 여기저기 다 쓴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써도 되지 않겠냐? 라고 묻더라고요. 이건 답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 박 원장은 쓸 일이 없지. AI 신경 쓰지 마. 라는 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답 대신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뭐 하나 보내줄게 하고서 이걸 보내줬어요. 저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꿔서 보내줘 봤어요. 제가 올린 머리한 사진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탁 바른 사진도 있고. 접니다. 네. 근데 이걸 제가 직접 그리거나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든 건 아니고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참 AI 발전이 놀라운 게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갖고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내 계정에는 고객들이 오게 되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돌 이 사람처럼 머리 해줄까요? 이렇게 해줄까요? 물어봤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이걸 고객을 찰칵 찍었을 때 지금 당장 실제 바꿔주는 AI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의 웬만한 어떤 일거리에 대해서는 AI가 조금씩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런 미용실 어떠세요? 그냥 사진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괜찮겠지만 내 얼굴을 직접 바꿔서 보여줘. 훨씬 예측하기도 좋겠고 뭔가 체계적이고 성의 있어 보이잖아요. 예. 제 주변에는 또 어떤 개인 소상공인이 계시냐 하면 자그마한 어떤 가게, 유통업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씩 물건 떼어다 파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직원 둘 놓고서 이게 비즈니스 하는데 뭔가 큰 기업처럼 보이면 좋겠대요. 나는 정말 체계적으로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람들은 자꾸 종업원이 몇 명이고 기업 규모가 어디고 사무실이 뭐 4, 5개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부터 뭘 하나 봤더니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노래를 작곡하셨어요. 회사 로고송. 그래가지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 회사의 로고송이 흘러나와요. 무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아닌데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 로고송이 나와. 뭔가 신뢰감이 있죠. 상대방을 속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섬세하게 AI로 준비할 수 있는 기업가입니다. 우린 그런 회사입니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또 소상공인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죠. 웬만한 도시에 보게 되면 다 부동산 중개소는 군데군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걸 대기업들이 일부 들어와서 뭐 플랫폼화 시켜갖고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이 이런 정보가 네이버 같은 데 올라오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글로 좀 문장으로 올라오는 정보가 한 뼘에 있다. 왼쪽만 있는 경우랑 오른쪽에 글까지 한 뼘에 있는 경우 매물이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예, 제가 실험도 해봤어요. 자동차, 중고차 가지고서. 그랬더니 고객들은 압도적으로 오른쪽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목화된 것도 좋아요. 몇 평, 위치 어디. 설명하는 그 인간의 말로. 왠지 이게 더 꼼꼼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좋거든요. 그럼 이거를 쓰면 되지 않냐? 제가 실제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효과가 좋은데 놀랍게 두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는 직원들이 별로 없으세요. 혼자 아니면 2명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매물은 뭐 수십 개, 100개 넘게 관리하고 있어요. 뭐냐? 교수님 이거 하면 좋은 건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타당한 이유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이렇게 쓰면 좋은 건 알죠. 나는 근데 중개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매물도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런데 글을 못 쓰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게 너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밑그림 조금 그리는 게 뭐 어때? 저는 이제 글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은 또 다른 쪽을 잘 하시지만 글은 힘들어 하실 수가 있죠. 예. 이유가 다른 거예요.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왼쪽에 봤던 걸 쭉 긁었다가 우리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많은 AI 도구를 쓰시죠. 바로 AI 도구가 의도도 파악해요. 항목화된 정보니까 얘가 이거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네. 바로 그냥 문장이 쭉 나옵니다. 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 경우에 제가 마치 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든 것처럼 100개를 글로 다 쓰려고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긁어다 넣게 되면 좀 빨리 하시면 1시간 이내에 충분히 끝납니다.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처럼 나는 글 쓰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 입장에선 제가 그림이나 음악을 AI로 만든 것처럼 그분한테 새로운 도전이 돼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분의 케이스 다 공통적인 거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AI한테 추가적인 요구를 보내면 돼요. 너는 모르겠지만 여기 조만간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건데 요것도 좀 잘 설명해 주지. 그냥 사람 말하듯이 편하게 넣으면 돼요. 그럼 걔가 찰떡같이 알아듣고서 문장화 시켜서 멋지게 딱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런 거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업도 그렇고 그리고 돈을 버는 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시간 부족의 어떤 이유로 못 해봤던 취미,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역량이 있어서 못 해봤던 나의 취미,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자꾸 한계를 긋고서 나를 재단하지 마시고서 AI라는 쪽을 끌고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뭔가 넘어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사례 굉장히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건 이런 사례들을 확장하면 다 접목해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AI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 T, A, R 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펼쳐보면 돼. 네가 했던 현재, 미래. 학생 처음에는 뭐 디자인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막혀요. 왜 막히냐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AI는 나의 가치, 나의 어떤 미래를 폭발시켜줄 수 있는 별로 될 수 있는 툴이라고 했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저희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별이 되고자 하는지 꿈이 없어요. 꿈. 아니 갑자기 아까 40대 학생들 가르친다면서 무슨 꿈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인간은 평생 꿈을 꾸는 존재라고 보거든요. 또 어느 순간 남이 시킨 일, 해야 하는 일만 하고 평생 살다 보니까 꿈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간지럽기도 하고 지워진 거예요. 자, 근데 폭발하려고 하면 지향점은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향점을 잡기 위해서 저는 AI 수업할 때 오히려 종이 가지고서 이 작업도 좀 오래 합니다. 뭘 하는 거냐 하면 요거예요. 처음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포스트잇 메모지 있죠. 접착식 메모지랑 볼펜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중에서 빨간색 포스트잇을 가져가라고 해요. 거기다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적어보는 거예요. 빨간색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에 탁. 이게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짜장면 좋아, 짜장면 적어도 좋고, 좋아하는 연예인 적어도 좋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 적어도 좋고, 나는 문서 만드는 건 싫지만 발표하는 건 너무 신나, 마치 연기자가 된 것 같아. 그것도 적어도 좋아요. 단 종이 한 장에는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 시켜보면 초반에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뻘쭘하고 펜을 잘 못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한 서너 개 만들고 시작하면 이렇게 눈 굴러가듯이 갑자기 막 써냅니다. 그래서 한 20개 가까이 대부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스트잇을 꺼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포스트잇은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여기는 엑스퍼타이즈. 내가 잘하는 걸 써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되게 버뭇거려요. 직장에서 잘하는 게 내가 뭐가 있지? 워드 프로세서 써야 되나? 엑셀 써야 되나? 그거 잘하는 건 맞는데 그거 말고도 사소한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것도 괜찮고 어렸을 때 잘했던 것도 괜찮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잘할 것 같은 걸 땡겨다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도 틀을 확장시키면 사람은 잘하는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조카한테 그것도 시켜봤는데 그 친구한테 그거 쓰라고 했어요. 너 머리 안 감고 오래 버티잖아. 일주일 동안도 머리 안 감잖아. 써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쓰더라고요. 뭐 그런 거. 다양한 게 다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 마지막 포스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여기에는 가치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 또는 학생이랑 부모님이 나한테 바라보는 것, 또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나한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노란색에 막 또 하나하나 적어봐요. 자, 여기까지 적고 나면 우리 곁에는 이제 어문천하게만 몇십 장의 포스트잇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룹을 나눠보라고, 집단, 묶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포스트잇이니까 붙였다 떴다 되니까 사실 뭐 그냥 색종이 해가지고 바닥에 늘어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벽에 붙이면 조금 더 해보기 편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볼 수가 있어요.
봤더니 뭐 9개가 한 덩어리가 있고 10개가 있고 어느 쪽 뭐 20개가 한 덩어리가 쫙 되어 있죠. 자기만의 기준이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해보게 되면 이게 어렸을 때와 관련된 것들, 지금이 아니라 옛날 거, 옛날에 내가 열정, 옛날의 전문성 이렇게 합치기도 해요. 합치는 것도 꼭 3가지 색깔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의 색깔로만 3개 해도 되고 뭐 2가지 색깔로 4개 뭉쳐가도 되고. 근데 뭉치는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 요건 봤더니 직장에서 해당하는 것들이네. 요건 굉장히 은밀한 건데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남한테 말하기 약간 민망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의 영역이네. 이렇게 막 합쳐보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이 막 형성이 됩니다. 이걸 또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저희 친구들 봤더니, 학생들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좀 들여다보여요,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의식이 있는 존재잖아요. 의식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세계를 바라보는 거 2가지거든요. 내부 세계를 못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사실은 식물인간 같은 존재예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가 대부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식물인간 상태로 내부를 바라보는 양, 이해하는 양 살고 있는 게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를 보셔야 돼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게 저의 전문지 아닙니다. 앞으로 AI가 아닌 수많은 기술을 통해서 저는 저의 무언가를 더 많이 이렇게 붙여나가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완성된 어딘가에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종교적인 구도는 저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구도와 어찌 보면 또 닮아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성된 나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너무 밀려날까 말까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우리를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도구를 밟고서 올라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린, 정확히는 만든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이제 현대인, 첨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스스로 표현하는데 저는 먼 훗날 2024년, 2025년의 한국인들을 우리 후손들은 원시인처럼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체 인류의 여정에서. 왜냐? 앞으로 인류가 만들 새로운 기술, 발전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인류 전체 여정에서 우리는 원시인 같다. 근데 원시인이 우리들은 배를 타고서 지능혁명의 AI 깃발을 딱 꽂고서 아직 다 보이지 못했던 바다를 향해서, 망망대해를 향해서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항해의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참된 나, 참된 동료들의 모습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 기술의 시대의 구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